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액화 천연 가스선을 중심으로 수주 소식이 이어지며 조선업이 조금씩 살아날 조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감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탓에 조선업에 의존하는 지역들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닌데요. 거제의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인근 통영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경남 거제시의 재작년 상반기 기준 실업률은 2.9%. 하지만 1년 반 뒤인 지난해 하반기엔 7.1%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지역 평균 실업률 3.5%의 2배가 넘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인 데다 전국 154개의 시군 가운데서도 가장 높습니다. 중소조선사가 몰려있던 바로 옆 통영의 실업률도 6%에 달해 거제의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지역의 높은 실업률은 조선업 구조조정 탓입니다. 거제시는 대우와 삼성, 두 조선 대기업과 유관 협력업체들 인력 감축이 실업률에 반영됐고 통영도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성동 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구직 활동이 증가하면서 계속 거제와 통영이 7%, 6% 정도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GM공장과 현대중공업조선소 동시 폐쇄의 직격탄을 맞은 군산의 실업률도 재작년 하반기보다 0.7%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용률도 53.1%로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들 지역은 단기간 내 고용 회복이 사실상 힘들어 각종 지역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두 달째 부진한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2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는 69로 1월과 같았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치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음을 뜻하는 것으로 BSI 69는 2016년 3월 68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제조업 BSI가 1월보다 2포인트 올라 67을 기록했지만 비제조업은 70으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를 통틀어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심리 지수는 95.1로 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일하고 월 270만 원가량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8월에서 9월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9,546곳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연 2억 379만 원이었으며 응답업체의 70.9%는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점포주의 평균 연령은 53.8세, 사업기간은 평균 10.6년이었고 창업 경험자의 73.5%는 폐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업 동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란 답이 67.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총 120조 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선정되자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산면 주민들의 기대감은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논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인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입니다. 이곳에 SK하이닉스와 5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집적 단지가 들어섭니다. 무려 120조 원이 투입되는 데다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삼성전자의 용인 화성과 SK하이닉스의 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트라이앵글이 구축됩니다.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침체된 원삼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발전이 있을 거로 예상돼서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유치에 사활을 걸 만큼 교통이 불편한 곳이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거론된 이후 외지인들의 왕래가 부쩍 늘었습니다. 외부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토지를 보러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
용인시는 내심 환영하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정 발표가 아닌데다 선결 조건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스마트 첨단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농촌 마을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에 한껏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대북 사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지 주시하며 남북 경협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대북 투자 계획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서 정부보다 앞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외교 변화를 주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 기업이 마음대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북한 진출에 관심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북한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업 회생에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에서는 남북경협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남북경협을 논의하는 상설 조직체인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북한 쪽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이제 공동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서도 산하 싱크탱크인 지속가능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북 경협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기업들의 향후 대북 사업 구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카카오 카풀을 저지한 택시업계가 타다에 이어 또 다른 카풀 업체 플러스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플러스는 이에 맞서 3월 한 달간 카풀 공짜 이벤트를 내놨는데요. 정부 정치권이 내건 사회적 대타협이 헛바퀴만 도는 사이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택시업계의 고발에 맞서 카풀업체 플러스가 3월부터 무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연결해주는데 운행비도 중개료도 받지 않는 겁니다. 다만 팁 형태의 수고료를 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승용차를 함께 타는 유상 서비스를 허용하지만 문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출퇴근 시간인지에는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택시업계가 유상 운송을 문제 삼아 고발했으니 그러면 무료로 맞대응하겠다는 게 이 회사 전략입니다. 사실 무상 카풀은 이제 이 법안에 제약을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퇴근 목적일 필요도 없고 횟수라든지 시간 제한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택시업계는 어떤 형태의 승차 공유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여태까지 유상으로 했던 거를 이제 와서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과거에 불법 행위가 키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이 이런데도 2월 안에 결론을 낸다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용자들의 선택권 논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업계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만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다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크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감사원이 공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하다 징계받을 일이 생기면 비위 행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인재 발굴과 순환보직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전문 역량을 지닌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 22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규모를 지난해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 등 일반 승합차의 개조 비용 4,200만 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82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교통약차 탑승 가능 차량 1,430여 대를 공급했습니다. 대기업 소유 땅값이 10년 새 40조 원 넘게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기업들이 사업보다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토지 자산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국내 5대 재벌의 토지 자산 총액이 지난 10년간 4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조 9천억 원에서 2017년 67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43조 6천억 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2017년 말 기준 현대차의 토지 자산이 2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SK와 롯데, LG가 뒤를 이었습니다. 토지 자산 증가액은 지난 2014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원에 사들인 현대차가 19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SK, LG, 롯데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사업 투자 대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위 10대 기업들의 실제 토지 자산 공시지가가 385조 원 규모지만 공시한 토지 자산 규모는 42조 원으로 공시지가의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벌은 땅을 사면 땅값이 10배, 20배 올라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그 땅을 임대 놔서 임대소득이 생기고 재벌이 땅 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실련은 향후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와 부동산 투자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공용 결제망을 통해 하나의 앱으로 송금이나 결제를 다 할 수 있게 되고 간편 결제 한도는 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입니다. 이 앱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타 은행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지급 결제망을 별도로 운영하는 까닭인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은행권 공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망은 모든 핀테크 결제업자에게도 현재 수수료의 10분의 1 값에 개방됩니다.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 전면 개방해서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결제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후불 신용결제 기능도 허용합니다. 간편 결제에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티머니 같은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 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 상품도 간편 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식으로 간편 결제 이용을 유도해 향후 간편 결제 비중을 전체 지급 결제 시장의 2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다음 달 국내에선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세계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외에 뭐가 달라질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에서 5세대 이동통신이 구현할 서비스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상공을 날고 있는 무인 비행선 5G 스카이십. 재난 발생 시 구조할 조난자를 찾아내는 데 쓰이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 전시장에서도 이 비행선을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말로 호텔 룸 서비스를 주문하면 알아서 배달해주는 5G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VR 기기를 쓰고 가상 공간에서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소셜 VR도 선보였습니다. 5G와 인공지능이 접목된 공장, 스마트 팩토리도
빠른 속도로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는 5G 시대에 등장할 신기술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 현장의 네트워크를 5G로 연결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과 오류들을 AI 기반의 머신 비전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MWC에서는 다음 달 출시될 다양한 5G 스마트폰, 5G 기반 서비스와 함께 5G 통신 장비도 전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과 미국에서 상용 서비스에 성공한 5G 네트워크 솔루션의 전체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최소 47조 원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5G.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또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알바를 리스펙, 요즘 유행하는 말 중 하나죠. 그만큼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한시적으로 일하는 직종이 아닌 전문적인 분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3,137명을 대상으로 2019 알바 근로지수 동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올해 아르바이트생은 일주일에 평균 17.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5시간을 일해 15.4시간을 일하는 여성보다 평균 5시간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별로는 30대가 주일에 평균 18.9시간을 일해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르바이트생은 20대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30대가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하고 있었네요. 이유가 뭐였나요? 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 업종인데다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연령대가 20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 직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하는 직종은 생산, 건설, 노무직 아르바이트였는데요. 주로 30, 40대가 일하는 직종이기도 하죠. 이 직종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23.9시간에 달했습니다. 반면 평균치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아르바이트도 있었는데요. 교육 쪽과 강사직은 15.3시간으로 가장 근로시간이 적었고 외식, 음료 쪽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엔 16시간, 문화, 여가, 생활업종은 16.7시간, 서비스 업종은 1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최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7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이라고 하잖아요. 이 때문인지 아르바이트 시간이 17시간도 안 되는 업종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아르바이트생들의 소득은 66만 1,00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 성별, 연령 등 그룹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69만 7,000원을 받으며 60만 8,000원을 받은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연령별로는 30대가 84만 4,000원을 받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성별에선 남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높은 이유는 평균 근로시간이 길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업 직종별로 봤을 땐 근로시간과 소득은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던 아르바이트는 사무직으로 87만 4,000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는 생산, 건설, 노무직이 79만 7,000원을 받으며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최근엔 최저임금이 높아지며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고용을 많이 줄이는 편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실제로도 아르바이트 직종에 한파가 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알바생 중 절반가량이 올해 아르바이트 구직이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체감하는 아르바이트 구직 난이도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3%가 어렵다고 답한 건데요.
반면 올해 아르바이트 구직이 쉽다는 답변은 불과 9.2%로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쪽에선 알바를 리스펙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생의 생계와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 여전히 아르바이트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알바도 능력이고 알바를 리스펙하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오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